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여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과 같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와 그 이전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야기할 이 앞의 내용은요. 그냥 좀 부담 없이 과학사나 혹은 과학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시기 바로 전의 시기는 뉴턴의 역학으로 물체의 운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기와 자기를 연구하는 전자기학의 발전이 눈부신 시기였습니다. 맥스웰에 의해 전자기파의 존재가 언급되었고요. 빛도 전자기파임과 또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전자기파의 존재가 증명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전화기, TV, 인터넷 등의 편리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니까 전자기파에 대해 조금만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예전의 사람들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요,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게 힘을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현상들은 마법과 같은 것이었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의 힘이나 전기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나침판을 움직이게 하는 현상 등을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매우 많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는 현재의 발전기와 같은 장치를 만들고 또 전기와 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드라는 개념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떨어져 있는 전기의 움직임이 자기를 일으켜 유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즉 필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패러데이는 자기장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선들이여 존재해서 자기력에 반응하는 물체들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석의 존재가 주변의 공간에 자기적인 성질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패러데이는 또한 전기력과 중력에도 전기력선과 중력선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기장과 자기력과 같이요.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패러데이는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하였고요. 그 뒤를 이어 맥스웰에 의해 전기와 자기를 포함하는 4개의 방정식으로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방정식 안에는요, 전자기파의 속도와 파동 방정식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도는 물을 매질로 그 에너지가 전파되고요. 음파는 공기를 매질로 하여 그 에너지가 전파됨을 알고 있던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의 매질로 에테르라 이름 지은 매개치를 찾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드디어 1887년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빛의 간선무늬 조사를 통해서요, 에테르의 존재를 찾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실험을 통하여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고요. 이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실패를 통하여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사실이 더 뚜렷해졌고요. 이는 훗날 아인슈타인에게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게 되어 1905년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어지게 되고, 이 실험의 공로로 1907년 마이컬슨은 노벨상도 받게 됩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 딱 2가지가 여러분에게 남으면 됩니다. 첫째로는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는 말이었죠. 맥스웰의 식에서도 속도가 바로 계산되어져 나왔다고 했고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도 빛의 속도는 안 변한다는 것이 측정되어졌었어요. 자, 2번째로는 서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작용하는 자기와 전기를 즉 필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엿보기 위해 잠깐 영상을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은 불의 잔에서 퀴디치 월드컵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퀴디치를 따라잡기 위해 참 빨리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해리포터가 퀴디치를 이제 거의 다 따라잡은 모양이에요. 월드컵 관람객들이 볼 때는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는 퀴디치가 해리포터의 눈앞에서는 멈춰 서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요, 이 퀴디치가 아니라 빛이라면, 그리고 해리포터가 거의 빛의 속도로 날고 있다면, 이 빛은 이렇게 멈춰 있는 걸로 보일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리계 안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속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뭐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자,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런 우주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는 멈춰 있고요. 이 멈춰 있는 이 우주선 안에 민호가 타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자, 바닥에서 천정으로 빛을 쏘고 있고요. 다시 그 천정에서는 거울을 통하여 바닥으로 빛을 반사합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민호는 빛이 바닥과 천정을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해요. 자, 이제 다시 다음 그림과 같이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날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주선 안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는 민호는 다시 이 실험을 해도 동일한 왕복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우주선 밖에서 겉이 투명한 이 우주선을 바라보는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빛이 어떠한 경로로 움직이는 걸로 보일까요? 빛이 왕복하는 동안이요. 우주선이 움직여요. 우주선이 움직임으로 빛이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본다면은 빛이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위로 갔다가 사선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빛은 민호가 보는 빛보다 더 먼 거리를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빛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걸까요? 이는 빛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가정에 위배됩니다. 자, 빛의 속도가 민호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자, 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의 거리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민호에게 빛의 속도가 같다면요, 둘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면 여태까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시간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와 우주선 밖에 있는 관찰자가 다른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됩니다. 즉, 빠르게 날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민호의 시간이 밖에서 우주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에 의해 지상에서 10km 높이에서 뮤온 입자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 아주 빠르게 거의 빛의 속도와 비슷하게 0.99 곱하기 광속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뮤온 입자의 평균 수명은 2.2 마이크로 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상 기껏해야 500m 정도 내려오면 전부 소멸된다고 해요. 그런데 10km 밑에 있는 지상에서 이 뮤온 입자가 관측이 됩니다. 그것도 1제곱미터당 10,000개씩이나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이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뮤온 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수명은 2.2초가 맞아요. 그런데 지상까지의 거리가 10km가 아니라
500m보다 더 짧은 거리로 축소되어지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길이가 축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뮤온 입자한테서는 길이가 축소되어진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산이 어때요? 작게 축소되어져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2.2 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뮤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뮤온의 수명이 100 마이크로초는 되는 것처럼 늘어나 있는 걸로 보여질 거예요. 그 전에 붕괴되지 않고 지상까지 도달을 하니까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즉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자,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절대적 기준 아래에 있었던 뉴턴의 역학으로 설명되던 세계가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거죠. 자, 뭐 그렇다고 뉴턴의 법칙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잘 맞고 있는 법칙이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가 조금 더 빠르게 빛에 다가가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인공위성에서도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른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네요. 자, 우연이겠지만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던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죠? 갈릴레이와 뉴턴이 그들입니다. 갈릴레이의 실험과 갈릴레이의 생각을 기반으로요. 뉴턴이 뉴턴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갈릴레이가 죽은 해에 뉴턴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연으로요. 전자기학을 꿰뚫는 방정식을 만든 맥스웰이 죽은 해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고요. 맥스웰로부터 시작된 빛의 이야기를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를 한 아인슈타인은 전자기학과 고전역학의 충돌을 해소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되니까 아인슈타인을 맥스웰 전자기 이론의 후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꼭 누군가 우연을 가장하여서 우리 시대에요. 이 과학적 발견이 나타나도록 그들의 시대를 안배한 것처럼 그들은 발견과 생각을 이어 달리기 하듯이 계승한 걸로 보여져요. 자, 이쯤에서 이 이야기는 각설하고, 자, 서두에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요. 전자기학에서는 자석이 떨어진 물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잘 설명하였는데 도대체 중력은 어떻게 떨어져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인가에 대하여 아인슈타인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점으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중력장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 영상은요. 중력장에 대한 예시로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가진 무거운 물체는 주변의 공간을 일그러뜨려 주변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듯이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갑자기 빨라지는 버스에 타면요, 몸이 뒤로 밀리듯이 혹은 63빌딩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빨리 올라가면 내 몸을 밑에서 엄청 잡아당기는 듯이 느껴지듯이 그림과 같이 갑자기 빨라지는 우주선 안에 있는 우리는요, 밑으로 우리 몸을 무엇인가가 당기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꼭 중력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질량이라고 하고요. 자, 내가 빨라지는 우주선 안에 있다면요. 내가 우주선 안에 있는 건지 혹은 지구에 서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행할 실험을 가속하는 우주선에서 행해도 결과가 같게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림과 같이 우주선이 가속되어지는 상황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손전등을요, 앞으로 이렇게 비추면 빛은 어떻게 비칠까요? 우주선이 멈춰 있거나 같은 속도로 등속도로 날고 있다면 빛은 곧장 앞으로 향하여 바로 앞을 비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우주선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손전등을 떠난 빛이 빛의 속도로 앞으로 가는 동안 우주선은 더 빨리 위로 움직일 텐데 바닥이 그럼 어떨까요? 위로 올라오겠죠. 즉 내가 보기에는요. 빛이 바닥으로 휘어지며 향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자, 우주선이 빨라지는 가속과 태양과 같은 큰 질량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이 등가 원리로 같다면 방금 설명한 것을 토대로 태양처럼 큰 질량의 옆을 지나는 빛도 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졌어요. 자, 질량이 없는 빛이 근데 중력 때문에 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또 의문이 되어졌죠? 자, 드디어 만유 인력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냥 서로 그냥 잡아당긴다고 설명하는 대신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요, 찌그러뜨리고 이 질량이 공간의 힘의 장, 즉 필드를 만든다는 중력장으로 설명하므로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하려는 빛의 성질과 휘어진 공간으로 빛이 휘어짐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이 실제로 검증되어졌을까요? 네, 1919년 개기 일식 때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고요. 그로 인해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하려는 빛의 성질 때문에 태양의 질량에 의해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가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에 의해 확인되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이 맞았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태껏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지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조금 더 분명해짐을 느껴보았습니다. 자, 많이 골치 아픈 이야기였죠? 자,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오늘 많이 시달린 여러분의 회세계의 이 뇌세포가 그때까지 푹 쉬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